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은 2022년 하반기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첫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의 상승으로 마감됐고 11개 섹터 가운데 11개 섹터가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른 그런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계심은 상당한데요. 미국의 GDP 성장률을 트래킹하는 아틀란타 연은의 이 GDP Now이라는 지표가 있죠. 이게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1%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1분기는 이미 마이너스 1.3% 정도의 역성장을 했고 결국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 실적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데 실적에 대한 타격 우려감을 내비친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5% 정도의 스마트폰 수요 그리고 10% 정도의 PC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3% 주가가 하락했고 대형 백화점 체인인 콜스 역시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19%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시장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번 주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지난주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7월 1일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반기 이후 맞이한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각각 1% 정도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주간 단위로는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지만요. 결국 오후 들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컸던 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지만 월요일 휴장을 앞둔 하반기 첫 거래일로서 투자자들의 반등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우가 1.5% 상승해 31,097선에서 마무리됐고요. S&P 500은 1.06% 상승했고 나스닥은 0.9% 상승해 11,127선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경제 지표는 제조업 PMI였습니다. 6월 ISM 제조업 PMI가 53.0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5월에 56.1, 예상치였던 54.3을 밑돌았습니다. 신규 주문의 경우에는 55.1에서 49.2로 떨어졌는데요. 신규 주문 건수가 50을 하회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5월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 초 이후에 3%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요.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894%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2.839%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 여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주택건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서 떼돈을 벌었던 투자자이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주식시장 하락세가 이제 절반을 지났을 뿐이다 라면서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실적 압박이 시장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업들 실적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S&P 500 지수 1% 정도 오른 만큼 히트맵상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11개 섹터 중 모든 섹터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도 흐름 좋았고요. 유틸리티 섹터의 흐름도 가장 좋았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였던 크루즈주의 경우에는 이날 반등했고 카지노주들 역시도 강세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도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62%와 1.07%로 상승했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각각 3%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섹터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특히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를 이끈 건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부진한 실적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6%, 51%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제 둔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소비자 지출 감소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약 3% 하락했고요. 엔비디아와 퀄컴이 각각 4%, 3%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이날 테슬라는 1.2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인도량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인도량이 1분기보다 약 18% 감소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 CEO는 매우 힘든 2분기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기도 했습니다. 콜스는 프랜차이즈 그룹과의 사업부 매각 논의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9% 이상 하락했습니다. 콜스는 매각 과정 초기부터 소매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이날 2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도 하향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3.5% 하락 마감했던 애쉬의 경우에는요. 금요일장에서 9% 상승했고요. 쿠팡은 18% 급등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리비아가 공급 차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JP모건에서 국제유가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G7 정상이 합의한 유가 상한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보복으로 원유 생산을 줄이게 된다면 유가가 폭등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유가 고공행진 불안감 속에 현재 국제유가 약 1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주요 일정들 역시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독립기념일로 미국이 휴장합니다.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일정들은 수요일에 예정된 6월 FOMC 회의로 공개, 그리고 7월 8일 금요일에 예정된 미국 6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뉴욕 증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6월 FOMC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지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고요. 또 시장은 6월 고용보고서에서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고용에서 둔화 신호가 감지되게 된다면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금요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미 침체라는 키워드인데 우리는 지금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침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 봐요. 네, 거의 뭐 침체가 기정사실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추적을 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죠. 거시경제 지표를 반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지표인데요. 2분기에 미국 경제가 2.1% 역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1.6% 역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2분기 연속 역성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GDP 나우가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는 7월 28일에 2분기 실제 성장률 속복치가 나오기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 GDP 나우 지표도 정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초부터 침체를 시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만 해도 GDP 나우상의 EQ 이 성장률이 0.3%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은 지난주에도 소비 지출이라든지 국내 투자 지표가 부진하면서 급속도로 전망치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DP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GDP 나우에서도 역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침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뭐 심리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에 좀 알맞은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학상에 자기 충족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elf-fulfilling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비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미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침체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도 앞서서 이 침체와 관련해서 지금 자기 충족적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뭐 소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인다든지 이러겠죠. 그러면은 또 미래에 실제로 지표가 악화되고 실제로 또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TS 롬바드라는 기관에서 좀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얕은 침체가 현재 당사의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긴축 강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기 충족 단계에 만약에 진입을 해서 더욱더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지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부양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익에 대해서 악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전략을 제시하는 기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침체라는 사실만 몰랐었어도 소비를 줄이지 않을 텐데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라는 것들이 계속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것이 기업 이익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순히 심리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지표도 그렇고 기업 이익도 그렇고 시차를 두고 결국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실제로 하드 데이터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기업 이익 추정치가 많이 하향되지가 않았는데 이것이 불확실성 때문이고 실제로 어느 시즌이 벌어진다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실제로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또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완전 철수라는 키워드인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지난 2년 전부터 지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사업이 있죠. 바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거의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메타는 지난 금요일에 전자지갑 서비스인 노비를 9월 1일부터 서비스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메타는 서비스를 출시한 지 이제 11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메타는 지난 1월에 암호화폐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DM 관련 사업을 철수한다고 보도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악화되면서 폐업하거나 발을 빼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한 가지의 단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일단 매크로 환경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죠. 이런 가운데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가 인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3에로 캐피털은 파산 후에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죠. 자,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되면서 폐업하거나 발을 빼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도 마지막 남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 이제 완전히 암호화폐 사업을 철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전망, 시장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세 번째 겨울이 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월가에서는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때는 3조 달러에 육박했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인데요. 지금은 한 9천억 달러 정도로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만 보더라도 지난 2분기에 5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에 최악의 분기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를 불러온 악재, 매크로 악재에 의한 증시 부진과 연동이 된다라는 거를 또 차치하고도 이 자체적인 특히 이제 유동성과 관련한 또 신뢰도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 전문가 그리고 매체 한 17곳이 일제히 올해 비트코인 시장은 끝났다라고 또 평가를 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증시와 암호화폐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과의 이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0.8을 5월 달에는 이제 찍었다가 6월에는 0.5 정도로 조금 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0.5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할 때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반등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증시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맞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좀 견딘다든지 이렇게 두 방향 모두로 좀 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5년 만에 최대라는 키워드인데 엑소모빌 사진 있는 거 보니까 25년 만에 엑소모빌이 굉장히 좋은 뭔가가 있나 보네요. 뭘까요? 네, 이제 엑소모빌이 엄청난 2분기 실적을 예고를 했고 이게 네. 25년 만에 거의 최대 실적의 기록을 세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요. 엑소모빌이 2분기에 정제 마진만 46억 달러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원유 등의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이익이 또 한 33억 달러 정도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분기의 이익이 180억 달러에 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이 경우에 2분기 이익이 최소 25년 만에 최대인 셈이 되고요. 물론 이제 특정 비용을 반영하진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올 보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웨스트저널에서는 엑소모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상장돼 있는 미국의 대형 정유사들이 올해는 재투자보다는 주주 환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말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오는 2023년까지 자사주 매입을 3배로 늘릴 것이다. 300억 달러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시장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따져본다면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엑소모빌 입장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란 얘기인데 그럼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에너지 시장의 전망이 다들 계속 좋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올해 에너지 섹터의 흐름을 보면은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네. 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뭐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그리고 하락폭도 큰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최근에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도 마이너스 6% 정도의 상승률, 물론 이제 선방을 하기는 했지만은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일단은 이 시킹알파의 좀 의견을 인용을 하자면은 하반기에 에너지 섹터 팩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그리고 정제 캐파 제한, 그리고 비축유 방출이 지금까지 원유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팩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 전망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35달러 갈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시티그룹은 75달러로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75달러에서 150달러 그 사이가 모두 다 가능하다. 밴드를 굉장히 넓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그럼 원유 시장 관련해서 어떤 요소를 좀 주시를 해야 되겠느냐. 역시 한 3가지 정도로 꼽히는데요. 첫 번째로 리오프닝입니다. 아직까지는 리오프닝이 완전하게 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원유수에 이 같은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 변화, 러시아산에 대한 좀 제재가 풀릴 것이냐 아니면은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뭐 증산을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유사들이 투자 확대를 만약에 좀 할 것이냐 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4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자, 키워드부터가 좀 위협적이죠. 테슬라의 독주가 끝났다는 그 월가의 분석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끝나가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존 머피는 이날 특히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독주는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전통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가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약 70% 수준인데 2025년이 되면 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이 되어서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에 밖에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반면 GM과 포드는 현재 6%인 시장 점유율이 15%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지난 2분기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죠. 25만 4,695대를 인도해서 26만 4,000대 수준을 예상했던 것에서 부족한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 1분기에 31만 대를 인도한 것에 비해서도 약 18%가량 감소한 것이고요. 이유는 모두들 알다시피 상하이 공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폐쇄됐고 신규 가동에 들어간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부족 또 중국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원활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때문에 인도 대수가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인도 대수를 발표하기 전부터도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있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24만 5천 대, 웨더부시는 25만에서 27만 대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정한 이후에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지 아니면 기대치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망스러운 인도 대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인도 대수가 과연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일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월가 평가가 어떨까요? 일단은 이번에 인도대수 지표가 분명히 부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블룸버그에 집계한 전망치도 26만 1,000대 정도였는데 이도 좀 하회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2년 정도 이어져온 QOQ 기준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인도대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성장세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좀 요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인도대수 데이터와 함께 이제 성명서의 문구가 6월에 테슬라 역사상 최대 생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4월과 5월에는 셧다운 여파 때문에 생산을 많이 못하다가 6월에는 가파르게 회복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때문에 시킹알파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분기에 인도대스가 가파르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 전문 매체죠. 일렉트릭에 따르더라도 최근에 테슬라가 텍사스에서의 기가팩토리 생산을 대폭 증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번 지표에서
그래서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시장이 여기에 또 주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6월에 생산 대수가 뭐 사상 최대다 이거 보면서 테슬라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